네,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시고 계신데 네. 이번에 과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상회죠? 반상회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있나요, 반상회가? 그 반상회 개념이 네. 어렸을 때 좀 있었고 최근에는 약간 좀 뜸해지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도 한 달 만에 복귀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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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B. 네. 이게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촬영 공백 기간에 네. 터졌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크레딧 스위스, 뭐 도이치방크까지 하면서 뭐 지역은행들은 좀 조정을 받았고 네. 그 와중에 이것도 약간 좀 연준의 그런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게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약간 좀 불신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래서 현재 증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증시가 되게 그렇죠. 마음은 불안한데 종목들은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일단 따라가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제일 클 것 같고요. 거기서 지금 나오는 얘기 이거 하나하나에서 이제 불안한데 그 다음에 뭐가 터질까 생각하게 되면 주식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시장은 항상 진화합니다. 근데 특히 이번에 사태가 벌어졌던 가장 큰 요인이 그거죠.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 아무 탈도 없이 그냥 대충 그냥 금리 마무리되고 인하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간다고? 라고 하는 의문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보통 금리를 이렇게 세게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후폭풍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게 항상 걱정인데. 그게 이제 작년에 금리를 세게 올리기 시작해서 나왔던 기간과 보통 한 6개월, 1년 정도 이제 후폭풍이 얼만큼 나오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 나와서 어느 정도 갈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터지면 터질 것이다. 근데 그게 만약에 과거처럼 그냥 터지는 거 가지고 그냥 해벨레 했으면은 아마 타격이 컸겠지만은 그 전에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약간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베어 스턴스 무너지고 그다음부터 저 무너졌는데 그냥 도태되는 게 맞지? 라고 했다가 그다음 보니까 이게 아니네 싶어서 리먼 브러더스까지 확 무너지는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보면서 연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또 요즘 또 가장 바쁘신 분이 재무장관님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다. 어느 정도 예금자 보호법을 확 풀어가지고 다 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민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행정부, 연준 거기다가 이제 민간까지 민간도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대여를 해주겠다라는 역할까지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인수까지 해버리죠. 이런 과정이 저희가 보통 저 어떻게 돼라고 이렇게 불안하게 보는 것보다 일사천리로 쫙 이어지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과거에 경험이 없으면은 그냥 또 놓고 당했겠는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잘 마무리가 되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누가 하나가 또 중간에서 삐끗했든 그럼 특히 이제 민간 같은 경우도 그렇죠. 민간에서도 지금 가장 이번에 사태로 덕을 많이 본 거는 첫 번째가 대형은행들. 자금이 불안하니까 안 되겠어. 글로 다 가버리죠. 그럼 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금액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호재일 수 있었고 게다가 또 두 번째로 이제 고만고만한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처를 잘했어요. 근데 매물이 나왔습니다. 싸게 가져가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미국에서도 한 500개에서 1000개에 가까운 이런 지역은행들 더 있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이 은행들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막 또 M&A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덩치가 커지는 과정들이 나오는 흐름을 봤을 때 자본주의죠. 네. 결국에는 안 되는 거는 먹히고 게다가 또 그러면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신생회사들 막 생기고 또 안 되면 싹 정리되고 이런 진화의 뭐죠 이게 무슨 과정이죠? 예. 진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인문학입니다. 네. 오늘은 인문학입니다. 네. 이런 과정이 펼쳐지는 거에 하나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은행 쪽 그래도 터지니까 잘 넘어갔어. 그러면 다음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다음은 뭘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제일 또 이제 걱정되는 게 그거죠.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저희가 모기지를 통해서 나왔던 이제 서브프라임까지 되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주면서 그게 또 유동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이 흐름들. 결국에는 자본주의는 레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생상품이고요. 이게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가 혹시나 이번에도 이 파생상품 쪽에서 어떤 또 문제가 터지면 그것도 걷잡을 수도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느냐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상업용 부동산.
이쪽 관련된 쪽에서도 조금 더 계속 얘기 나옵니다. 이거 터지면 숫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금액 자체가. 근데 이거 어떤 식으로 가겠느냐. 근데 아직까지는 얘기는 뭐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쪽인데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서 나왔던 이걸 또 혹시나 모를 또 이제 유동화 증권들이 이게 또 레버리지가 막 키웠던 쪽이 혹시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애써 수면 위로 올라와서 뭐 터지는 것까지 보고 그거 대처에 대한 흐름들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가능성들을 이게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이게 좀 수면 위로 왔다. 근데 액션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고 안 나오게 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런 걸 보고 약간 조금 늦게라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그러면 이런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연준은 그냥 방관할 것이냐. 그럼 이제 금리는 물가 상승을 보면서 계속 올려왔었죠. 이번까지도 이제 거의 뭐 5%대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 쪽에서 연준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사건들이 부작용들이 나오는 걸 알고도 계속 물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올리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는 신호가 뚜렷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연준은 이제 멈추겠죠. 그 목표가 있었다 보니까 목표가 다가오는 것 같아라고 하게 되면 멈추겠죠. 그런 과정들이 있고 거기다가 나중에 지금 뭐 시장에서는 연말에 금리나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시장이 먼저 갈 수도 있다고 보니까요. 근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라라고 하는 위험 자산에 대한 반응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먼저 작년에 낙폭이 컸던 뭐 빅테크 기술주들이 이제 약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사이클이라고 보는 그동안 안 좋았던 사이클들이 마무리되면서 움직이는 변화들도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이게 핵심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보통 주식을 할 때 다음 달에 또 금리 올려 또 그러면 힘들어 라고 하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은 다 왔고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될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움직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되 아마 개인적으로 4월달까지도 이런 비슷한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장도 특별히 이제 불안은 하지만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계속 종목 섹터들이 그래도 작년에 너무 많이 소외됐기 때문에 움직이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오는 걸로 보는데 5월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4월 말에 또 반성회를 열면 4월 말엔 제가 기조가 좀 바뀔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이 섹터 쪽에서 돌아가는 거 좀 체크하고 봐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약간 그런 매크로적인 리스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그런 흘러가는 유동성이나 오르는 섹터나 주식들을 보면은 확실히 좀 살아있다. 아직까지는 좀 파티를 즐기자.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마 나온 지가 작년 말부터 1, 2, 3까지 나오기 시작했는데 3개월 동안 엄청난 변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나 저런 거 이해를 못하겠어 하고 그러니까 매크로에 너무 집중하다가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그래도 가치 투자자야. 숫자 나오는 것만 매매하겠어. 라고 하는데 지금 움직이는 거는 다 성장 밸류를 받는 종목들이죠. 그렇죠. 숫자 나오는 건 2차 전지밖에 없죠, 사실. 그렇죠. 2차 전지도 약간 좀 끌어온 측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약간 성장의 개념이 있는 뭐 AI, 로봇, 2차 전지. 이런 쪽, 나 이런 거 저런 매출이 100억, 200억인 회사가 무슨 시총이 5천억, 7천억이 가. 못하게 되면 이거 또 철저히 소외받았죠. 그러면 나 뭐 해야 돼?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근데 요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씩 좀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분과 아닌 분들의 또 차이가 이번에는 1분기 안에 이만큼 벌어졌다. 라는 쪽이고. 지금이라도 라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손이 안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을 약간 스토리가 다가오는 거, 현실로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점점 더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는 반응을 한다. 라는 관점을 보시면서 종목들을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도 내내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매크로 때문에 또 출렁이는 흐름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도는 이런 성장이라는 밸류 쪽에서 어차피 금리는 다 왔다가 이제 꺾여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성장의 개념들을 그대로 안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될 현실인 것 같고 K증시는 이렇습니다. 맞아요. K증시는 성장주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싸고 좋은 가치주 종목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주, 건설주, 뭐 통신주도 뭐 요즘 이제 싸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을 갖고 버티는 것보다 완전 포모가 나오죠. 이런 종목들은 뭐 매매할 만 나네 라면서 움직이는 것과 갖고 있는데 뭐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액션도 좀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들을 조금 좀 이해를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 드는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나는 청정주 저런 거 내 기준에 안 맞아 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히려 매매하는 게 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내 판단에 따라서 난 조금이라도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그런 성장주 개념들을 보겠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린 많은 섹터들 대응이 가능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지금까지 하신 게 맞다,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주목해야 되는 과연 투자처가 어디인지 하나하나 알아보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외국인이 사실 이제 뭐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꾸준히 매수하는 주식 중에서 좀 볼만한 주식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주식을 찾게 되면 이 단어가 꾸준히인데요. 외국인 자체가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외국인들 일단 지난 1월달, 2월달 때 쫙 하고 매수하면서 거의 한국 시장에서 8조 이상 매수를 했었을 때 상당 부분 차지했던 게 은행주였습니다. 은행주 지금 어떤가요? 소외됐죠. 네. 단가 생각하게 되면 은행주 지금 물려있어요. 외국인도 물립니다. 네. 이런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또 올해 3개월 동안 보게 되면 뭐 주간이나 월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많이 샀던 쪽에 하나는 반도체 쪽이고요. 특히 삼성전자 의외로 삽니다. 이쪽도. 어차피 한국 시장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많이 그래? 라고 생각하는 쪽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요? 자동차 꾸준히 사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자동차가 그렇죠. 선전한다는 뉴스 많이 나오고 미국 시장이나 또 이제 유럽 시장에서 선전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걸리는 거 하나가 그거죠. IRA 통해서 보조금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아마 3월 31일 기준으로 발표는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파장이 나오는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잘하지만 왠지 걸려. 그러니까 주가 탄력은 좀 강하지 않은데 꾸준히 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여지고 있고, 또 의외로 3월 마지막 주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관심 갖는 게 우주항공 쪽입니다. 우주항공?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꾸준히 사고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주가에 뭐 좀 소외는 있었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들, 이거 보면은 우주항공 쪽도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저거는 그냥 테마 쪽이고, 뭐 스페이스X가 가서 우주 왕복선 거기 금액이 얼마고, 저게 내가 내 재산 평생 모은 재산도 안 되는데 거기 뭐 2박 3일 가가지고 우주여행 한다는 거,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 화성 간다고 지구나 깨끗이 해. 이런 생각이죠.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그게 지금 피부로 다가오는 거는 통신 쪽이거든요. 위성 통신 쪽.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커버리지가, 그 통신사가 커버리지 못하는 지역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쪽은 위성 인터넷이거든요. 그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나라들의 기술들도 같이 접목되고 수주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 이것도 생각하게 되면 의외로 관심은 필요하겠죠. 네. 이것도 성장주 개념이지만 성장주가 수주를 받아가면서 나오는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것도 똑같이 2차전지 논리랑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눈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통 대형주만 보실 게 아니라 성과 내고 있는 중소형주들도 꽤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에서? 우주항공 쪽에서요. 그러니까 특히 뭐 종목들로 그냥 훅 들어가게 되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나사에 직접 들어가요. 네. 그리고 있고 뭐 스페이스X나 웬만한 에어버스, 보잉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것도 관심이 가고, 게다가 이제 또 얘기 드리는 뭐 인텔리언테크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수주가 있어요. 수주가 그냥 저희가 알고 있던 중소형단의 종목들이 뭐 500억, 1000억이 아니라 3000억 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스페이스X의 자회사가 저기도 외성을 통해서 영업을 하겠다는 게 충분히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 쪽에서는 100만 명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 계속 그러면 위성 쏴야지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확대가 되기 시작하고, 두 번째 회사 원웹 같은 경우도 파산할 뻔했어요. 망할 뻔했는데 영국 정부하고 인도의 통신사가 그래서 살리자, 이것까지 없게 되면은 우리 다 스페이스X에 넘겨준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업의 흐름들도 또 그러면 사업하려면 수주를 해야, 그러니까 발주를 해서 수주를 해서 인공위성 올리고 그 다음에 접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요즘 접시는 받아놨다가 인공위성,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하고 각도 맞춰가지고 움직입니다. 딱 이렇게. 그래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맞춰갑니다. 이런 거 잘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인텔리언테크죠.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시면서 종목
뭐 추천이나 뭐 이런 방송이 아니고요. 스터디하자. 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기술력 있고 거기 따라가는 수주를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재조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고 공부하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이 사실 장기간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올해 초에 취득을 했죠. 네. 근데 또 추가 취득하면서 이번에는 경영진의 지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사면서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인수하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기대감이 일면서 네. 지금 뭐 로봇주 관련해서 열풍이 불고 있는데 네. 삼성뿐만 아니라 LG, 뭐 현대, 두산, 한화 이런 대기업들도 역시나 뭐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한다든지 뭐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좀 경쟁력 있는 그런 네. 기업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로봇의 관점을 혹시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봇 관점이요? 네. 로봇이 지금,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시총이 거의 뭐 2조, 3조, 지금 이렇게 막 다가갈 상황인데. 네. 매출은 아시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초라합니다, 아직까지. 네네네. 근데 이 정도로 강하게 시총이 크게 이것도 보니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처음에 봤었을 때는 몇천 원대였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름은 이쁘다. 이런 회사가 시총이 2조까지 가서 뭐 20만 원대까지 갈 정도로까지 나왔다는 거는 엄청난 변혁이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로봇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로봇에 좀 대한. 과열된 것 같긴 해요. 그 과열이요? 성장은 있지만 네네네. 지금 딱 보면 갔을 때 네. 좀 너무 좀 땡겨오지 않았나? 좀 그런 감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니까 누가 인수한다 그러고 진출한다 그러고 네. 약간 그런 이슈가 어느 정도 좀 그런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그렇죠.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항상 성장주는 다 땡겨옵니다. 땡겨와서 그렇죠. 지금을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그 다음 자리들 땡겨왔는데 땡겨왔던 스토리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만큼의 뭐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맞아요. 근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버블이었다 아니면 유지를 하게 되면은 성과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보기엔 로봇은 그거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78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 숫자의 갑. 네. 우리 갑 앵글씨입니다. 네, 예. 0.78이면 소멸국가예요. 자연소멸국가. 거의 뭐 전 세계에서 1위죠, 사실. 그 1위고 이 상태로 결혼을 결혼하셨네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국자십니다. 예. 네. 네. 이 상태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토종 한국인은 이제 없어지겠죠.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오든가.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이민청을 설립을 해서 해외에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특히 이민 받는 게 뭐 퇴직 이민 이런 거 받으면 안 되겠죠. 네, 좀 젊으신 분들과 이제 대한민국에서 삶의 기회를 찾아라 하는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쉽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 이래 단일민족 국가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약간 그쵸. 네. 그럼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맨날 어디서 패싸움하고 뭐 사건 사고 나오게 되면 다 무슨 그런 쪽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안한 게 커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대체 인력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력들은 보통 이제 노동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산업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게 조선 쪽. 그런 것도 있고 자동차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또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걸 쪽으로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람과 똑같이 하긴 좀 힘들어도 자동화겠죠. 자동화를 통해서 이 인력비를 많이 끌려내릴 수 있는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산업 자동화, 뭐 FA는 단순한 자동화고 다음 단계 스마트 팩토리는 당연히 라인이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솔루션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솔루션이 뭐냐면은 AI를 활용한 적절한 팩토리가 돌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그 안에는 다 산업용 로봇 들어갈 거고 산업용 로봇이 한국이 되게 적용률이 거의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반 제조업체 쪽에 아주 중소형 말고 대기업 쪽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써 컸던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고령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고령화의 가장 큰 단점은 어르신들 보면 그렇죠. 일어날 때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 앉을 때도 아이고 구구구 이렇게 일어나시잖아요. 저도 요즘 가끔 그런데. 연세가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저도 늙다 보니까 그래요. 관절이나 네. 이럴 때 뭔가 좀 힘이 들어가요. 맞아. 근데 그게 힘이 들어갈 때가 좀 힘 빠지니까 앉을 때도 이게 털썩 앉지 않습니까? 그 힘을 보조해주는 게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탄생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허리가 안 좋다. 그리고 어깨에 뭐 50견 이런 때도 힘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완해주는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이런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로봇, 그리고 내가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서 로봇 청소기까지 시작을 했었죠. 그렇죠. 단가 얼마, 수익성은 낮습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면은 집에 로봇 청소기 있으시죠? 네, 있어요. 네. 이게 자동으로 집을 딱 스캔을 해가지고 구도를 알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자율적으로 이동하는 모빌리티가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더 키워놓으면 우리가 거기 타고 알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현상이 나오겠죠. 이제 그게 좀 점점 확대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겠지만은 센서나 뭐 카메라 이런 게 작동되면서 하나의 또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노동력 대체하고 고령화를 대체하고 이런 현상으로 보게 되면 큰 산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뛰어드는 거고 삼성이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뛰어드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쪽을 확장을 시켜서 거의 인수할 것 같아요. 인수할 걸 갖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중요한 건 할 일보다 주가는 먼저 반응했다는 거. 이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알지만 그래도 주가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훅 밀린다. 차익 밀릴 때 훅 밀린다 그러면 적정 범위에서는 움직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 로봇 나오고 그럴 때마다도 움직이긴 하겠는데 목에는 많이 찼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제 느낌은 이제 제로에서 저희가 주변에 로봇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로봇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나중에 가면 로봇을 제어하는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부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없던 게 새로 생기다 보니까 부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들어가는 부품.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철, 알루미늄, 도금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적인 부품들의 변화. 그러니까 즉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감속기 얘기 나올 때 기어드 모터 이게 들어가는 거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선 밸류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삼성도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OEM 쪽으로 이제 받는 쪽이 나오겠죠. 그럼 이쪽도 없던 것 쪽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오겠죠. 대표적인 회사가 인탑스가 그렇게 되는 삼각구도고. 예. 이제 LG도 마찬가지입니다. LG도 지금 같은 경우 로보스타라고 그러죠. 지분 직접 투자해서 나온 회사들이 또 많이 올라갔었죠.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가 있을 거고. 현대차 쪽이면은 아무래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 뭘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더 얘기 나오는 것 같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쪽이 주축이 돼서 뭔가를 또 확인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우주항공까지 한다는 쪽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영역이 확대되면서 돈이 몰리는 건 맞겠지만 이걸 가지고 주가는 어느 정도 좀 관심권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지금 대가는 거는 말은 안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먼저 뭘 보여준다라고 했다 보니까 앞서 말씀했던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이 확인될 때마다 시장은 이제 확장되는구나라고 인식하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오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투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좀 늦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흔들리게 되면 트레이딩 기회는 계속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투자 아이디어 계속 확인하는 건 중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대기업과 원래 옛날부터 그런 관점에서 그런 협업 관계에 있거나 지분 투자를 받은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유지를 하거나 성과를 보여준다면 우상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약간 조정 왔을 때 그렇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봐도 되겠네요. 또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삼성, LG, 현대 쭉 다 한다고 그러면은 없던 산업인데 우리 이쪽으로 가려고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제품 시작해서 그냥 확 드는 게 아니라 시제품을 만들죠. 네, 그래서 약간 소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해보고 괜찮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래 가자 라고 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상장된 회사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높겠죠. 무슨 회사예요? 그 회사는? 종목 얘기 들을까요? 네. 모델 솔루션이라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성장의 기회는 높겠죠. 사명이 딱 그거네요. 네,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 가지고 우리 솔루션을 보여드립니다. 이런 회사다 보니까
테슬라도 매출 저고 아마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단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네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공부해보고 거기서 성과가 나왔을 때는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구나 이런 고리들을 보는 과정들이죠. 네. 결과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기업들은 확실히 일감이 늘어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아이디어 확장 차원에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로봇과 AI, 뭐 지금까지 계속 뭐 열풍을 불어왔는데 그렇다면 약간 방금 말씀하신 것 지금 뭔가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기는 약간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음으로 좀 봐야 될 섹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지금까지 오른 건 됐고, 다음은 뭐냐? 터는 거. 맞아요. 네. 네, 만약에 제가 성장주 관점 쪽에서 뭘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1차로 성장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여전히 성장한다. 한쪽이 첫 번째는 엔터. 네, 엔터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주항공. 이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엔터 쪽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다 아시고 계실 거고 거기다 꾸준히 올라왔을 거고 하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엔터 쪽에서 중국이 리오프닝이 받는 효과도 의외로 가져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중국에서 블랙핑크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는 혹시 블랙핑크 좋아하십니까? 알긴 알죠. 네. 아버님이시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가실 수도 없는데 도시 하나를 블랙핑크의 하나 리사 생일이다. 그러면은 한 8일인가 7일 동안 도시 하나를 팬들이 다 조명을 핑크색으로 바꿔버립니다. 와. 송정우 씨가 그랬어요. 작년 생일 때. 대박이네요. 3일인가 7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때 나온 영상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바꿔버리고 또 멤버 생일이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때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전이고 거기다가 통제받고 있는 기간에도 그렇게 해버려요.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해주는데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팬덤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중국에 대해 중국 MZ세대들이 이런 어떤 팬심은 상당히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선물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뒤로 하고요. 이런 정도의 강력한 팬심이 있게 되면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돼서 이제 한국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볼 수 있다. 아니면 연예인들이 밥 먹은 집에 가서 나도 밥 먹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부가가 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것도 한번 보게 되면 아무래도 엔터는 첫 번째는 과거에 저희가 보여주지 못했던 앨범 판매량이 찍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누가 CD를 CD 사본 적이 옛날에 있었죠. 옛날에는 있었죠. 네네. 지금은 거의 화학동 시장 동대문 가야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CD였는데 요즘은 굿즈 개념으로 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주 웬만해서는 100만 장은 이제 아주 그냥 우스운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니 앨범도 막 60만 장, 70만 장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라고 기획사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잠시만, 해볼까요? 네. 이런 회사들도 앨범 판매량이 쑥 크다 보니까, 앨범 판매 첫째, 공연하는 거죠. 리오프닝 되다 보니까 공연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소피아 LA에 있는 6조를 들여서 만든 관 중에 7반인가 들어간대요. 솔드아웃 시켰지 않습니까? 블랙핑크가. 이럴 정도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거기서 BTS 공연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것도 할 정도의 파워는 막강한 거죠. 그럼 거기 곱하기 티켓 단가 20-30만 원 해다가 7만 곱하기 비용 빼고 나오게 되면 그게 다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엄청나지는 거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은 엔터사는 계속 양적인 볼륨은 커간다. 근데 단 중요한 거는 K-팝 이제 좀 식상해 라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나오는 거겠죠.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오래 유지는 할 거예요. 이런 걸 누리는 쪽이다 보니까 엔터 쪽은 꾸준하게 보는 게 맞겠다. 한쪽이고 한때 SM과 관련된 것 때문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지만 그렇죠. SM도 마찬가지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했던 SM이 그동안에 되게 소속 가수들, 아이돌들을 키우는데 좀 인색했잖아요. 근데 이게 멀티레이블로 나오기 시작해서 다 이제 JYP처럼 하이브처럼 이 단독된 이 프로듀서들이 내놓기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 SM도 많이 변하겠죠. 이런 것들 봤었을 때 성과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분도 엔터 쪽에서는 수익 모델들이 이렇게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주항공 쪽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네, 우주항공이 지금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이 가장 클 수 있었던 우주항공이 크면서
가장 먼저 피부로 다가오는 게 위성통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성통신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만약에 이거를 저 궤도에다 우주에다 갖다 놓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스페이스X에서 한 게 제사용 발사 로켓.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로켓 갖다가 뭐 1단계 퍽, 2단계 퍽, 그 연료 탱크죠. 이거 분리되고 거기 갖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돌아와서 만약에 뭐 바다에 떨어진다. 그러면 가서 회수해가지고 또 고치고 해서 한 6개월, 1년 뒤에 또 다시 만들려고 하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은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 로켓이라고 하는 스타쉽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쭉 갔다가 위성 딱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와서 딱 안착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예전에 영화에서 보던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인공위성들 이제 과거에 이게 킬로그램당 옛날에는 15,000달러였습니다. 지금은 킬로그램당 1,300달러, 1,500달러로 해결됩니다. 10분의 1로 확 줄었죠. 그만큼 재사용하는 로켓들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보통 저궤도 위성이 인터넷을 작동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 주변에 쌓아놓는 게 보통 한 3,000개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지구 큽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네. 저 우주 쓰레기가 뭐 이렇게 많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서 놓기 시작하고 이제 BP 맞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만약에 스타링크 쪽에서 서비스를 가입했다라고 하게 되면 접시 사는데 6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80만 원 되겠죠. 요거 갖고 매월 110달러 내게 되면은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미국 어디를 가든 알래스카를 가든 아니면 저 브라질 어디를 가든 다 연결이 됩니다. 속도는 LTE보다 살짝 떨어져요. 네, 이렇지만 내가 그러면 그런 오지에 갔을 때도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이거 약간 좀 유튜버나 오지 유튜버나 여행 유튜버 같은 분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 켜가지고 될 수 약간 있죠. 좀 속도가 느긴 하지만 개선되겠죠, 뭐. 그렇죠. 네네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커버리지가 안 되는 쪽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그럼 아마 가입자 수가 지금 이게 100만 가입자 수 따지게 되면 전체 통신 시장에서 한 3% 된대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7%죠. 근데 미국에서 7%인데 한 30%까지는 한 2026년 7년 가면 나올 수 있겠다고 바라보는 거죠. 이게 3%인데 이쪽도 만약에 크기 시작한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전기차 못지않은 성장 섹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면 이쪽도 우주항공도 특히 이 위성통신 관련된 쪽도 보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와 우주항공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원래 이제 2차 전지와 로봇과 AI가 뭐 주도적인 그런 주식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최근에 약간 명암을 내미는 그런 네. 쪽이 반도체 섹터예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에 20년간 뭐 300조 정도 투자를 한다. 그렇습니다. 라고 밝히고, 그 다음에 네. 또 K-칩스홈이 국회에서 본회의 또 통과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섹터가 메모리 쪽도 하긴 하지만 네.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될 것이다. 그런 해석이 많습니다. 네. 특히나 좀 주목해야 될 섹터, 기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주 방대한 상황이라서 이건 특집으로 1시간 반 동안 따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에 와서도 제가 반도체는 사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모으는 거다. 맞아. 이 얘기를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얘기는 뭐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안 좋을 때 사는 게 맞다. 이 얘기는 이제 계속 드리는 거고,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반도체에 300조 투자를 한다라고 삼성전자가 했는데, 원래는 이제 지금 하도 이제 미국에서 리쇼어링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반도체 들어와라. 그리고 또 우리의 뭐 전기차 쪽도 세워라. 중국은 철저히 배제. 이러다 보니까 아메리칸 우선주의가 작동하면서 지금 나오는 현상들인데, 여기서 그래서 오스틴 공장하고 이제 진출하려고 이제 삼성전자도 시도를 했는데 조금 나오니까 뉘앙스가 이상해요. 이번에 북미 쪽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칩스법을 잘 살펴보게 되면 들어오는데, 이게 공짜 돈이 있느니 우리가 너희 라인들 다 체크할 거고, 거기다가 회계까지도 체크할 거고, 거기다가 무슨 기술인지 들어봤다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돈을 주지만 이게 결국은 약간 느낌이 그런 거죠. 내정 간섭, 기업 간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이 어떤 고도의 기술력으로 갖고 메모리 반도체나 이제 앞으로 이제 3나노, 2나노까지 나오는 입장 쪽에서, 2나노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5나노, 3나노 이쪽까지 들어가는 아주 고도화된 이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이거 정부가 들여다본다.
일일이 간섭하고 이거 하려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고 바빠 죽겠는데 좋을까요? 일단은 미국 반도체 쪽의 진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투자한다고 했던 것만 딱 끝내고 나머지 기지를 한국에 짓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파운드리는 한국에 육성하겠다라는 쪽으로 선회한 겁니다. 미국에 더 이상 제 느낌은 안 간다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뱉은 거는 뭐 지켜야 되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네. 그것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나머지 우리가 키울 거는 한국에 하겠다. 이게 좋은 걸지 안 좋은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한국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이제 만약에 지금은 이제 미국도 같이 신경 쓰고 어차피 동맹이다 보니까 신경을 쓰는데 중국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쪽도. 그러니까 그쪽도 견눈질로는 뭔가 한국에 있다 보면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견눈질로도 보는 입장 쪽에서 균형은 일단 우위는 미국이 맞겠죠. 근데 중국도 안 놓겠다는 입장 쪽에서 파운드리 쪽을 여기 집중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팹을 5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평택이 P4, P5까지 지금 막 확대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 평택 라인들이 그대로 똑같이 지금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파운드리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TSMC랑 경쟁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지금 이것까지 2030년까지 300조 투자해서 용인에서 똑같이 5개가 있다. TSMC랑 맞먹어요. 캐파는.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집중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나온 게 한국 쪽을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솔직히 박수 쳐줘야죠. 네.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TSMC를 잡기 위해서 똑같이 파운드리에 집중하면서 계속 기술 경쟁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EUV 쪽. 지난번에도 반도체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드린 것 같습니다. EUV 하면서 그땐 종목도 드렸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냥 잘 갖고 계셨으면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고. 네. 이쪽은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EUV는 해야 계속 지금 공정 쪽에서 더 3나노, 2나노로 갈수록 계속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쪽이고. 그렇죠. 이걸 메모리 쪽에도 아마 끌어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국산화해서 지금까지 한 3년, 4년 동안 끌어왔던 업체들은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저희가 많이 ASML을 부러워하는데 우리나라 회사도 그런 회사들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죠. 네. 종목 얘기 드릴까요? 상관없어요. 예. 네, 말씀하시죠. FST. 네. 그래서 작년부터도 계속 강조드렸던 게 그 회사고, SNS텍도 같이 동반적으로 경쟁하는데, 왜 한때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 같은 비슷한 회사인데 SNS텍은 별로 안 얘기하고 FST만 하느냐? 제 마음입니다. 네. 그렇죠. 네. 보니까 네네. 기술 경쟁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훨씬 더, 그러니까 삼성이 지분 투자는 SNS텍을 먼저 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FST를 나중에 했는데, 그런 거 차이가 없이, 그냥 주가가 더 싸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보다도 성장은 같이 할 겁니다. 네, 그런 쪽에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후공정 쪽입니다. 후공정 쪽은 당연히, 전공정 쪽에 강조를 두다 보면은, 후공정 쪽은, TSMC가 대만 업체들을 이끌며 갈 때가 그랬었거든요. 딱 나눠줘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집중할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 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계속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이 성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은 메모리 반도체가 그런데 라고 하다 보니까 좀 애써 외면받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크게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다가 이번에 아마 2025년 가게 되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바라보게 되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후공정 업체들, 특히 패키징 업체들, 이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징도 아마 AI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가 패키징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쪽에 대한 변화들도 상당히 큰데, 그러면 삼성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냥 서버용 드림 하나 파는 것보다 이걸 패키징화 시켜가지고 딱 내놨을 때 훨씬 더 단가가 높을 수 있겠다. 이쪽에 집중해야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하나마이크론에 무상 1,000억 대여를 한다 이런 것들도 맞아요. 키우겠다는 입장이겠죠. 그런 것들도 하나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시면서 이게 앞으로 펼쳐지는 것도 패키징도 회사들이 연관된 회사들이 한 7개, 8개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또 체크해 보시면서 끌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그런 이슈 트레이딩보다도 좀 길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 에코프로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도 몇 번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너무 무섭게 올라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에코프로 지금 가격도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목에 차는 가격대가
50만 원 정도 뭐 보았던 가격대가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받거나 사람들 관심이 좀 떨어지거나 그래야 이제 레벨업이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다 보니까 지금은 혹시나 만약에 뭐 갖고 계신 분들의 뭐 비중 조절 문제라든가 이런 건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에코프로가 뜨면서 이제 많이 관심은 받지만은 이제 한국에 또 이제 배터리 3사가 영역을 넓혀가는 것 중에 하나가 LFP가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한국은 무조건 NCM 계열 이쪽으로는 바라봤는데 LFP는 중국 거라고 했는데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게 딱 보다 보니까 어차피 중국 쪽은 LFP가 미국으로 못 나갑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가 합작해서 LFP CATL과 같이 미국의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도 좀 약간 좀 봐야 될 문제긴 하겠지만 근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게 일단 소속에 걸려 있어요. 지금 LFP가 NCM 계열보다 출력이 떨어지지만 안정적이고 화재 안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가격도 좀 싸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중국 업체들이 C2P라고 합니다. 셀투팩이라고 해서 모듈을 없애고 이거를 쫙 깔아가지고 NCM 계열만큼 성과 나오게 끌어낸 게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자기 기술인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 저거 내 건데 가서 베꼈네 라고 하는 교수님과 붙어 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못 넘어와요. 그러면은 넘어오게 되면 소송 대상인데 지금 이걸 쓸 수 있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을 보다 보니까 이것도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약간 주행거리는 떨어져도 만약에 계속 충전해가지고 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배달 업체라든가 아니면 좀 도시에서 짧게 움직이는 공유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전기차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못 넣어보게 되면 내가 해야지. 여기를 확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LFP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NCM만 보고 있었는데 이쪽도 같은 리튬이온, 이쪽도 리튬이온. 리튬이 더 많이 쓰겠네? 하다 보니까 리튬주가 급등한 거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흐름이고 리튬도 에코프로가 리튬 해요. 맞아요. 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에코프로가 또 더 부각을 많이 받았던 거고 그리고 이 이노베이션의 가치가 또 부각된 거죠. 게다가 또 리튬 관련주라고 또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제가 확인된 종목은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고 있다든가 설비 투자에서 가서 보니까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진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회사는 제가 보기엔 4개밖에 안 됩니다. 네, 첫 번째 에코프로,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무슨 회사들은 제가 확인이 안 됐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별로 제 관심 대상은 아니고요. 주가는 막 올라갔다고 그래도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뭐 지금 뭐 대보마그네틱 그리고 강원에너지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 있죠? 미래나노텍 이런 정도까지는 투자하고 있고 계약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 이상 나머지는 제가 선을 긋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 회사들이 또 그렇게 나온 거고 또 LFP를 쓰다 보면은 NCM 계열과 다른 게 전해액이 또 많이 들어가요. 전해액은 저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전해질이 고체다라고 해서 애써 의문했습니다. 근데 LFP로 가게 되면 많이 들어가네? 라고 하면서 전해액 관련된 쪽이 한번 또 움직였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LFP로 저희가 상용하는 게 2025년이에요. 지금 공장 다 짓고 하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땡겨온 측면도 있죠. 그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또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NCM 계열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 관련된 종목들도 들어오는데 아마 앞으로는 2차전지 쪽에서 첨가제보 개발을 했다. 첨가제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완성됐는데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에 납품한다. 이거 가지고 주가가 팍팍 튀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화학 계열 쪽에서 이제 나왔던 중소형주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전구체 만들었던 회사들이 보니까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하고 통과해서 들어간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투자 아이디어인데 되게 작아요. 뭐 시가총액 2천억 안 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모멘텀 나오는 거 그래 라고 이해를 하시되 중요한 거는 수익성입니다. 첨가제 들어간다고 해서 보통 보면은 어떤 뭐 전극에 들어가는 전극 쪽을 감싸는 데 들어가는 뭐 첨가제 우리 했다고 그래서 주가가 막 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세히 보게 되면 얼마큼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만큼 들어가서 Q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들어가서 어떤 수익성 따지게 되면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회사 지금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확 튀일 정도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Q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익 마진이 그렇게 높은 것인가 생각하게 되면 별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주의하시고 네, 아마
추세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2차 전지가 뭐 새로운 그 폼팩터, 뭐 네. 그런 LFP라든지 그쪽으로 확조가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주식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게 화학 쪽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뭐 원래 기존 화학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뭐 소재를 만들던 기업 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간 소외됐던 이 OLED 관련주들이 최근에 막 부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호재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OLED 쪽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이 삼성이 한다 안 한다 갔다가 이번에 그래 할게 라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LG는 기존에 LG 디스플레이가 하다가 중국 업체들한테 막 치고 그러다가 좀 수율이 안 나온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가 그래도 가는 방향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LCD 라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패널 가격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LG전자가 자금을 대여하죠. 그래서 약간 살짝 숨통은 튀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OLED로 갈 거야 라고 진심이었던 쪽은 LG 디스플레이고, 삼성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다 만다 하다가 그래 8.7세대 하겠어, 돈 5조 투자하고 뭐 용인이니까 또 클러스터 짓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각을 많이 받는데, OLED, 그러니까 삼성이 왜 그런 쪽을 전략을 썼냐면은 삼성은 돈 되니까 합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지금 OLED 쪽에서 납품하려고 하는 쪽은, 원래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의 맥북 13.3인치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발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OLED 소재 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면 다 돼, 이게 아니라 거기 맞게 또 다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에 맞게 그러면 이제 라인 깔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맥북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 맥북 쪽은 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계속 하겠죠. 근데 애플 입장 쪽에서는 좀 비싸, 좀 떨어뜨리고 싶은데 라고 해서 컨택했던 회사가 BOE입니다. 중국의 BOE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봐. 그래서 초기 물량 들어봤더니 괜찮네. 그래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수율이 안 나와요. 해봐야 뭐, 그리고 또 납품한 것도 분량이 많아요. 그러면 짜증나죠. 싼 게 빚이 떡이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한국 업체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죠. 게다가 지금 일본 쪽에서도 뭐 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은 워낙 또 달라요. 잉크젯 방식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 업체가 하는 거 좀 다른 쪽으로 뭔가 뚫어보려고 하는데 망했지 않습니까? JOLED 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은 한국 쪽이 앞으로 OLED 시장이 커지면서 초기 선점은 상당히 많이 누릴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국들이 많이 쫓아오긴 하겠죠. 돈 투자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얼만큼 격차를 벌려주면서 가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시장이 커져요. 노트북도 앞으로 이제 OLED 쪽으로 다 바뀔 것 같고, 거기다가 스마트폰, 특히 폴더블 폰은 다 이쪽이죠. 그리고 또 AR, VR 기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또 새로운 또 기기가 없던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들어온 거는 올레도스라고 해서 아예 실리콘 자체에 OLED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아예 얇고 거기다 바로 이제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이제 화사한 세계가 이제 구현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커질 거고, 게다가 또 전장용. 이런 자동차 보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 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다 패널이에요. OLED로 바뀌겠죠, 이게. 어떤 뒷좌석에도 OLED 들어가서 사장님이 이렇게 타고 오늘 주가 검색해보자 뭐 이렇게 툭툭 터치하는 것도 다 OLED로 바뀔 거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큐가 커지는 거죠.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다라고 해서 관심이 높은 건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처음에는 장비 회사들 작은 것들을 막 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큐가 커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게 소재겠죠. 유기 소재. 네. 이쪽 관련된 회사들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또 덕산 네오룩스의 밑에 또 소재 공급하는 덕산 테코피아, 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회사들이 쭉 커질 거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OLED 쪽의 매출 비중보다 약간 또 동박 쪽도 같이 갖고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을 받는데,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의 영역을 보게 되면 같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게 OLED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동 칩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하는 DDI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같이 구동해서 여기 뭐 AR, VR 기기 쪽에 맞는 또 칩이 있어야 될 거고, 전자 쪽에 맞는 칩이 있어야 될 거고, 유기적으로 OLED가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럼 DDI도 많이 발전할 겁니다. 첫 번째가 DDI 쪽에 LX 세미콘. 할 일이 많겠죠. LB 세미콘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좀 작다 보는데 이것도 할 일이 많고, DB 하이텍. 이런 회사들도 거기 파운드리 쪽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죠. 이런 회사들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LED 관련주는 정말 장기간 소외가 됐기 때문에 한번 이슈를 잘 점검해 보신 다음에 또 밸류도 싼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증시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매크로적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동성이 마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대로 또 고점 대비 여전히 한 반토막 난 그런 싼 주식들이 많긴 하거든요. 이런 종목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을지 좀 궁금해요. 많은데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이게 움직이는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 싼 종목들도 싼 종목들이 더 싸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가가 가미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미 안 된 거 많은데 잘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아직까지 뭐 내수주 관련된 쪽들 뭐 솔직히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번에 2월달 유통 동향 보게 되면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백화점도 의외로 제 집 앞에 현대백화점이 있다 보니까 가보면은 와 이거는 뭐 외국인까지 이제 확 늘어났었어요. 외국인도 많이 오나요? 그러니까 쓰신 분들 이거 시자협이라고 그러나요? 이분들도 와서 선글라스 보고 끼고 계시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늘어난 부분들과 특히 MZ세대들이 거의 놀이터가 됐어요, 백화점이. 그렇게 돼서, 물론 구매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하 식당 가고 훨씬 더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돈 아끼고 아꼈다가 모아가지고 하나 산다. 이렇게 됐을 때도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이런 쪽 보게 되면 소비 쪽에서도 의외로 안 떨어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비주들도. 그래서 그런 것도 소비 유통 쪽도 보긴 봐야 되는데, 솔직히 관심만 갖지 액션 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쪽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데 싼 종목들은 혹시나 이번에 성장주 종목들에서 많이 벌어가지고 혹시 나서 그런 거 한번 나중에 움직이는 걸 대비해서 조금 사보겠어 라고 하는 건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멘텀이 어떻게 가시되는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업황 안 좋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건설사 다 망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대표적인 5대 건설사라고 하는 종목들 쭉 보게 되면 PBR 한번 보세요. PBR. 자산 대비 가치가 0.2배, 0.17배 늘렸습니다. 이런데도 업황이 안 좋은데 괜찮겠어? 라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도 눈길은 가되 저는 뭐 지금 당장은 그냥 싼 종목은 싼 이유가 있다. 한쪽으로 보시고 지금은 내가 같은 자금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런 종목들이 맞다라고 보시면서 지금 트레이딩과 시장의 변화 보면서 아직까지는 움직이는 쪽에서 조금 더 대응하다가 돈 벌어서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가치 함정이라고 해서 그렇죠. 싼 종목이 더 싸지는 현상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 미쳐요. 싸다고 샀는데 더 싸지지 않습니까? 그럼 더 사란 얘기밖에 못할 텐데 돈은 없고 그러면 답답하죠. 그래서 눈에 계속 이제 관심 정보에 넣으시되 나중에 이게 움직일 때 모멘텀이 이런 거에서 가세되는구나. 그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발생하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사는 것도 괜찮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1억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1억이 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금리잖아요. 은행 잘 넣어서도 한 5%, 4%, 5% 받는 시절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하는데 매매가 싫다. 안정적인 거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고금리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은행 얘기하게 되면 싸다고 맞죠? 그렇죠. 그런 채널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1억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5월은 좀 조심할 생각이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6월 달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마감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5월 달에 또 FOMC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금리를 이제 막바지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동결로 가면서 이제 마지막 시그널이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5월은 잘 모르겠고요. 4월 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시장이 지수는 이제 꾸준히 좀 움직이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그래서 종목 섹터가 2차전지가 보여준 게 있는데 나도 한번 하면서 이렇게 대응 막 하다 보니까 섹터 종목적으로 아마, 그러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그냥 저점에서 꾸준히 하면서 계속 모아가는 걸로 보게 되면 한 절반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는 계속 이런 섹터 종목들의 움직임 따라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성장주를 볼 때 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내가 잘 사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이게, 에코프로처럼 이것도 그냥 한 4배, 5배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적절한 가격들 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른 쪽의 섹터가 움직일 것 대비해서 또 요즘에
오늘 리오프닝 얘기는 없네요. 맞아. 딱 없어요. 네. 네, 리오프닝 쪽도 괜찮게 보고 그런 쪽도 한번 대응해 보시고 아까 엔터 쪽도 한번 대응해 보시고 이런 접근했는데 잘 모아갔다가 주가가 급등한다. 주가가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또 싸게 산 거 반 팔고 그러면서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지 나머지 가져가고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는 또 다른 종목들을 대응해보고 하는 이런 종목 섹터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들은 계속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다 보면 다들 올라가서 저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딱 단서 신종장구가 코스닥 쪽에 지금 계속 물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죠.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치게 되면 18조 5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19조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도 2차전지처럼 한번 사보자라고 이제 뛰어드는 근데 돈은 아직까지 좀 물린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까지 써서 막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조심하시면서 고개 목에 차게 19조 이상으로 가게 되면 저는 목에 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종목들 이제 저희가 살 게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들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는 주의하시면서 아니야 또 잘못하게 되면 그게 또 우르르 나오고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거 한번 조심하시되 계속 기회는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달란트 투자 좋아요, 구독, 알림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이거는 기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요즘 보니까 2차전지 갖고 있는 사람 너무 부럽다. 나도 저런 것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너무 공격적으로 마음이 급해져서 대응하시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분들도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2차전지 때 처음 제가 달란트 투자 나왔을 때 2차전지 얘기했을 때는 처참했습니다. 그때는 테슬라 $100 저 깨지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올 정도로 되게 힘든 적도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몰려서 이렇게 잘 참으신 분들이 누리는 성과지.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저희는 딴 거 없습니다. 그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투자 아이들 찾고 공부해 가면서 성과 내는 게 중요하지. 너무 부럽다고 그래서 나도 나 퇴사할 정도로 한번 땡겨볼까? 이거는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수익이 많이 난 거 보고 우와라고 생각해서 뛰어드는 것은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섹터 공부하고 종목들 거기서 연결되는 거 찾고 그래서 그걸 아이디어를 찾되 너무 그 앞선 결과를 보고 나도 그렇게 가야지라고 하는 강박관념이나 거기 사로잡히시게 되면 오히려 투자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꾸준히지만 그래도 올 한해 작년에 고생했던 거 그거 다 만회하고 그래도 한 10% 20% 벌 거야 라고 차곡차곡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쫙 하고 올라간 거는 오히려 더 나한테 대한 선물이겠죠. 그것도 바라보시면서 그냥 잘 챙겨가죠.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수가 좀 많이 오르긴 했고 여전히 약간 유동성이 흐르긴 한데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하면서 이제 내려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뭔가 그 시장 같은 경우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져요 사실. 작년에 무수히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좀 시장을 예단하지 마시고 그렇죠. 현재 시장에서 잔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네. 여기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시고 또 이제 4월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수가 있는데 네. 또 5월이라든지 그때 가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항상 좀 준비를 하시면서 뭔가 이슈가 터졌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도 면밀히 점검하시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달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